안녕하세요. 매일 밤 썰밤을 들으며 웃고 울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애청자입니다. 따뜻한 사연과 생생한 이야기들에 늘 위로를 받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남들에겐 단 한 번도 꺼내놓지 않았던 사연이지만 오늘은 용기 내어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가볍게 읽어주시되 마지막에 드러날 반전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조심스레 시작해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던 어느 봄날, 사랑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고, 마침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 부모님 말 그대로 천사 같으신 분들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며느리 삼겠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꺼내셨죠. 이런 며느리면 우리 아들 복이 터진 거지. 하시며 싱글벙글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반대편 친정 쪽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엄마는 저희 결정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는 자리에서도 감정을 전혀 감추지 않으셨어요. 시집살이를 하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고생을 하겠다고 작정한 거냐고? 아니 집안이 허술하길래 네 얼굴이 못났냐? 학벌이 뒤지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잘난 네가 왜 그 집에 들어가 고생을 사서 하겠다는 거냐? 엄마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직 돈이 많지 않아서 당장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은 안 되고 한 2년만 시부모님이랑 살면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거야. 그 후에는 꼭 우리가 직접 집 마련해서 나올 거니까. 그럼 그런 사정도 못 챙기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 되냐? 자기 집 하나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게 지금 네 꿈이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태 날 닮았다는 말 듣고 컸니? 엄마 제발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나 시부모님이 진짜 좋단 말이야. 함께 살아보면 서로 정도 더 쌓이고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댁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아휴, 내가 이딴 소리를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럴 거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우리가 방도 많고 집도 넓은데 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서름 받고 눈치 보며 살 생각을 하냐고? 그게 정상이야? 엄마 아빠는 맨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우리랑 함께 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사 다니기엔 거리도 너무 멀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니까요. 그럼 결국엔 네가 그냥 결심 다 하고 통보하러 온 거였구나. 진짜 단단히 작정했구나. 그렇게까지 이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 좋다 이거야. 하지만 너 잘 들어. 나는 네가 그렇게 곱게 자란 딸내미가 시집살이하며 고생길 자초하는 거 두 눈 뜨고 못 본다. 그럴 바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쳐. 그냥 깨버려. 진심으로 말하지만 그 남자보다 네가 100배는 아깝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찔렀고 그날 밤 저는 울면서도 제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고 원한다면 신혼집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자친구는 우리 힘으로 조금씩 쌓아 올리는 삶을 원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보는 건 제게 또 다른 꿈이자 도전이었고요. 부모님은 끝까지 강경하셨고 그 결혼은 안 된다며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끝끝내 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부모님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진짜 시집살이라는 게 뭔지 체감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가면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바삐 손을 놀리고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가 더 자. 아직 어두컴컴한데 뭘 벌써 나와. 너 밥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잖니.
당장 들어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어머님, 그래도 한 식구인데 저도 거들어야죠. 뭐라도 시켜주세요. 서툴러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 없다니까. 이 집에 나가가 해야 할 일이란 게 없어. 너는 네 일에만 집중해. 너는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그 예쁜 손에 물 묻히는 것도 난 싫다. 어서 들어가서 눈이라도 더 붙여. 잠이 보약이야, 보약. 그렇게 말씀하시며 등을 두드리며 방으로 떠미셨고 억지로라도 눕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아침뿐 아니라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그 중심엔 항상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식탁엔 손수 지은 밥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가, 오늘 하루 힘들었지? 어서 손 씻고 와. 네가 좋아하는 들깨 미역국 끓였어. 하고 말씀하실 땐 마음이 뭉클해 눈물이 핑 돌 정도였죠. 게다가 집안 살림은 시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도우셨어요.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쓰레기 버리는 건 남편이, 청소기 돌리는 건 돌아가며 제 손이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분업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이래도 되나 싶어 눈치가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주말마다 기분 좋게 앞치마를 두르고 시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리를 하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이라는 건 여자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야. 이 집에선 남자들도 당연히 해야 해. 내가 그리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즐겁게 같이 하자. 실제로 시아버지와 남편도 땀 흘리며 대청소에 나섰고 온 가족이 웃으며 집안일을 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도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런 시집살이라면 천번 만번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단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결정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친정 부모님이었죠. 제가 시집간 이후 부모님은 거의 연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거나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하셨고 제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마치 피하듯 그날은 여행 가기로 했다 다음에 보자꾸나 하고 만남을 거부하셨습니다. 곱게 키운 딸이 굳이 시집살이를 자처한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제 선택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아닐까? 그 서운함이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친정 부모님을 딱 2번 뵀습니다. 그 2번 모두 기쁨보단 묵직한 긴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이 함께 따라왔죠. 뵐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씀은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시집살이 하려고 그러니?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나와라.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최소한 2년은 채워보고 싶어요. 저도 제 선택에 책임지고 싶고 시부모님도 정말 잘해주시니까요. 조금만 더요. 그러면 부모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셨고 얼굴엔 한눈에도 드러나는 못마땅함이 스치곤 했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씀 없으셔도 표정 하나로 다 보였죠. 저는 속으로 이해해드려야지 하며 조심스레 죄송한 얼굴로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자면 제가 아깝게 느껴지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과는 서먹한 거리를 둔 채 결혼 생활은 의외로 평화롭고 단단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고 시부모님의 배려도 이어졌으며 매일매일이 조용한 행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평화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날벼락 같은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겁니다. 실적도 준수했고 성실함도 으뜸이던 남편이었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유는 단 하나. 회사 매출이 떨어져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권고사직 한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엔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웃음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죠. 여보, 괜찮아?
회사는 다른 데 또 들어가면 되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러자 그이는 분노에 가까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열받아 죽겠어. 내가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출근도 야근도 대충 한 날이 없어. 근데 아니 인원 감축이면 일 못하는 사람부터 자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왜 나처럼 성실한 사람을 내보내냐고.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 순서대로. 그 마음 나도 알아. 억울한 거. 너무 잘 알지. 하지만 여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지금은 당신만 더 다치니까 조금만 내려놔 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듯 털썩 앉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나 이제 어쩌지? 여보, 이력서 몇 군데 넣어봤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 나 이러다 진짜 평생 백수 되는 거 아니야? 그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술을 꼭 깨문 채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걱정 마. 당신 같은 인재를 세상이 그냥 둘 리가 없어. 이력서만 보면 알아볼 거야.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진심으로 일하는 당신을 말이야. 지금은 잠깐 숨 고르는 시간일 뿐이야. 분명 곧 연락 올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흐리멍텅했습니다. 2달이 넘도록 남편은 재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고치고 경력직 공고를 찾아 헤맸었지만 돌아오는 건 정중한 불합격 통보뿐이었죠. 경력은 충분한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비슷한 말이 수십 통 쌓였고 처음엔 담담하던 남편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다른 직종에 뛰어들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신입 월급 받고 다시 일 시작하는 건 못하겠어. 지금까지 쌓은 걸 다 무시하는 기분이 들잖아. 조금만 더, 딱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림은 끝을 알 수 없었고 한 달이 더 흐르자 남편은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습니다. 늦은 오전까지 침대에 누워 있고 식사도 띄엄띄엄 했으며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다가 밤이 되면 한숨을 쉬곤 했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표정도 갈수록 무거워졌고 결국 어느 날 두 분은 저희 부부를 마주 앉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말이다. 원래는 너희 분가할 때 주려고 아껴뒀던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서 말이지. 당장 필요하겠다 싶어서 꺼냈다. 이 통장과 도장 이제 너희가 가져가거라. 저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바라보다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두 분의 돈을 받겠다고 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남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곧 취직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 만류가 무색하게도 남편은 주저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요. 이 돈으로 저 장사 한번 해보려고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것보다 닭 튀겨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더라고요. 더는 이력서 쓰고 기다리고 떨어지고 그건 정말 못 해먹겠어요. 이 통장 저한테 한 줄기 희망이에요. 감사히 받을게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 돈은 당신 부모님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다시 기회는 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이건 어차피 너희에게 줄 돈이었다. 우리 아들이 백수로 지내면 그 고통은 네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잖니.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야 네가 웃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받어. 그 말에 저는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미안함과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벌써 프랜차이즈 창업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너진 남편이 다시 일어서려는 순간이라 믿고 싶었으니까요.
비록 시부모님의 손을 빌린 것이었지만 다시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를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추진력 하나는 남부럽지 않던 남편은 결심한 지 단 보름 만에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상가 계약부터 인테리어, 장비 설치, 메뉴 개발까지 숨가쁘게 달렸죠. 가게 이름 간판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는 새벽마다 식자재 시장을 누비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하루 종일 닭을 튀기며 소비자들이 사랑할 맛을 찾아냈습니다. 튀김옷의 바삭함, 간의 농도, 소스의 조화까지 손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곧 빛을 발했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장사는 대성공이었죠. 가게 홀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배달 주문은 연달아 울려댔습니다. 결국 알바 2명의 주방 보조까지 추가로 뽑아야 할 만큼 매출은 단숨에 고공행진을 탔어요. 남편의 일이 풀리자 우리 부부 사이도 더없이 좋아졌습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도 깊어졌죠. 그렇게 행복이 차오르던 어느 날, 저는 아이를 가졌고 1년 뒤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이를 안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남편은 1년만 더 고생해서 분가하자고 했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급할 거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애 봐주시니 저는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지금 이대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4군데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쿠폰을 뿌리고 치킨 한 마리에 음료를 2병씩 얹어주며 손님들을 끌어모았죠. 결국 경쟁의 칼날에 우리는 제대로 베이고 말았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홀은 텅 비었으며 배달은 뜸해졌고 가게 안에 있던 환한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이벤트를 매주 걸고 포장 손님에겐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이는 치킨이 팔리는 걸 위안 삼으며 버텼지만 실제 수익은 적자였습니다. 6개월 가까이 마이너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시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살려보려 하셨죠. 하지만 회생은 없었습니다. 결국 눈물의 폐업을 맞이했어요. 그날 가게 셔터를 내리고 돌아온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무너지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무능한 놈인가 봐. 어떻게 된 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냐?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저는 흔들리는 그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요즘 치킨집은 나눠 먹기 장사야. 프랜차이즈가 밀어붙이는데 우리 같은 개인 점포는 힘들 수밖에 없지. 이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라 생각하자.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 어때? 당신은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이제 나이도 찼잖아. 누가 나를 써줄지 모르겠어. 있을 거야. 분명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이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로 빠듯했고 모으는 돈은커녕 점점 바닥이 보였어요. 피로는 쌓였고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더없이 미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아가야, 이게 다 우리가 못난 탓이다. 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다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부모님의 말이 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찾아오셨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입을 삐죽이며 쏘아붙였어요. 으이구, 잘하는 짓이다. 내가 뭘 했니? 시집살인 안 된다고 했지? 안 된다고! 엄마, 제발. 시집살이에서 남편이 망한 게 아니에요. 시부모님은 오히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딴 도움이 무슨 소용이냐? 잘 살겠다고 시집 가놓고 그 잘 살던 네 꼴이 이게 뭐냐? 이게 너의 선택의 결과냐고? 엄마, 화내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애까지 낳고 혼자 일 다니는 게 그렇게 좋디? 에휴, 내가 보기엔 그냥 안 됐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서방, 여기 좀 앉아보게. 우리도 더는 참지 않으려고. 사돈 어르신들도 여기 함께 앉으세요. 우리 오늘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은 진지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너한테 손을 내밀려고 한다. 이제부턴 우리 차례인 것 같아서 말이지. 친정 부모님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심으로 마침내 남편에게 새로운 기회를 건네셨습니다. 애써도 되지 않는 운명을 탓할 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아야지.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주겠다. 아버지는 은퇴한 후에도 사업 감각이 살아있으셨고 작지만 탄탄한 업종을 선정해 남편에게 직접 사업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신입사원이 된 듯 배웠습니다. 상권 분석, 손익 계산, 고객 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을 제대로 키웠답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이의 표정은 실패를 딛고 다시 발딛는 자의 눈빛이었고 그 안엔 결연함과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그가 몰두하던 사업장은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운영 방식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매출은 안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죠. 그날 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던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모든 게 다 당신 덕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부모님 덕이지. 당신 이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해야 해. 남편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럼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 집 대출금까지 갚아주셨잖아. 그거 듣고 우리 엄마 아버지 눈물까지 흘리셨어. 아, 그리고 말인데 우리 분가 이야기 좀 하자. 장모님이 그러셨잖아. 사업 차려주는 대신 이젠 독립하라고. 우리도 대출 받아서 아파트로 나가자. 그래. 이번엔 우리 엄마 말 들어야 해. 그 정도 해주셨으면 말 다 했지. 그렇게 저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함께했던 그 긴 시간은 고생이 아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분가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었죠. 이삿날 시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가, 미안하고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도 우리도 다 무너졌을 거야. 진심으로 사돈께도 감사하고 너한텐 말로 다 못할 만큼 고맙다. 저도 울컥해서 시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매일 은진이 맡기러 올 건데 왜 그러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꼭 같이 살아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지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고맙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내 아들이 혹시 또 속썩이거나 문제 일으키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가 데려다가 혼쭐을 내주마. 어머님도 참 그이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아무튼 저희 매일 볼 테니까 이제 그만 우세요. 그렇게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작별을 뒤로하고 저희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분가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이전엔 시부모님의 손길로 누릴 수 있었던 여유가 이제는 제 두 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남편 출근 준비에 딸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다시 시댁에 맡기러 가는 길, 그리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그 아침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전투와도 같았죠.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가끔 텅 빈 것 같았지만 딸아이의 눈웃음 하나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고 이왕 선택한 삶이라면 꿋꿋하게 버티자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딸은 5살이 되었고 저는 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 앞에 직책이 붙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고 제가 저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체를 착실히 운영해가며 안정적인 수입을 내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는 우리가 이제야 겨우 안정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 카페에 들렀다가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모르는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팔짱을 끼고 케이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고 옷차림도 단정했으며 얼굴에도 아무런 죄책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자와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며 입을 맞추는 걸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 두 눈으로 본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대로 자리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놀라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켜버렸네. 뭐 잘됐다. 어차피 말하려고 했어. 여보, 나 이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난 지금 아주 진지해.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고 분노가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고 주변 시선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대로 남편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놀라며 비명을 질렀고 저는 곧바로 손을 올려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힘껏 당겼고 그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바닥에 눌렀고 그대로 신발로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님들은 하나둘씩 일어나며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테이블 하나를 들어 남편 쪽으로 던졌고 그와 여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죠.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서 제 양팔을 붙잡고 말리기 전까지 저는 제 행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현실을 인식했고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자리를 빠져나왔죠. 어린이집으로 가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아빠는 말없이 상을 밀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 있냐 그 자식! 하며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날 저녁 엄마가 돌아오신 아빠의 얼굴을 보고 말하길 남편을 반송장으로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정말. 너 창피하지도 않니?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말 좀 가려 해줘. 힘들다고? 그딴 놈한테 인생 걸겠다고 우리가 말릴 때는 콧방귀 끼더니 지금 이게 뭐야? 이혼녀 돼서 혼자 애 키우고 싶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당분간 신세 좀 질게. 이혼 정리하고 나서 은진이랑 같이 살지 알아볼게. 그렇게 저는 친정에 머물게 되었고 부모님은 남편에게 투자했던 사업 자금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도 법적 상한선까지 받게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기가 사랑을 선택한 거라며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혀를 차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타령하더니 돈은 귀엽고 다 내놓고 갔단다. 참나, 그런 놈한테 사업장을 차려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겠냐? 너도 이제 좀 철 좀 들어야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고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바람피운 사건이 알려져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했고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친정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서 새로 직장을 구해 다시 일을 시작했죠. 딸과 단둘이 지내는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적어도 더는 누구에게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다 가진 걸 잃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저 자신과 제 딸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감정의 골문 부분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더 이상 눈물 고인 눈으로 전 남편을 떠올리는 일도 분노로 가슴이 끓는 일도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저는 마음속의 먼지를 하나하나 털어내며 조금은 담담하게 또 조금은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제 인생도 함께 새로 입학하는 것 같아 마음이 들떴죠. 학부모로서 처음 맞이하는 날이니만큼 떨리기도 했고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이젠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나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보단 의지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 학교 시간이나 방과 후 돌봄이 늘 문제였어요. 결국 자주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봐주시던 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맨날 애를 봐야겠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직까지 자식을 키워야 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야,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 거야. 일주일 동안 떠나는 여행이니까 네 딸은 네가 알아서 돌봐. 네? 일주일씩이나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지만 엄마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도 별다른 말이 없었고 두 분 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을 정말 즐기고 싶은 눈치였어요. 저는 속으로 이걸 어쩌지 싶었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고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야근이 잦았고 일주일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딸아이 친구 엄마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지만 다들 정중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순간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프로젝트 중단도 각오해야 했고 상사의 신뢰도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앞이 막막했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순간에 아주 오래 끊겼던 번호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전화를 받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아가, 잘 지내니? 내가 미안해서 연락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뭐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손녀는 어떠니? 얼굴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구나.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친정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는데 제가 회사를 쉴 수가 없어서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들뜬 기색이 목소리 가득 묻어났고 단호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당연히 시간 되지.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면 없는 시간도 만들 수 있다. 우리한테 맡겨줘라. 그럼 일주일만 부탁드릴게요.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평생도 좋다. 그래요. 그럼 다음 주부터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께 딸아이의 방과 후 돌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이 넘쳤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도 낯설어하지 않고 시부모님 품에 안겨 깔깔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너졌던 관계, 끊겼던 인연, 그 모든 것이 딸아이를 통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죠.
전 남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진 묻지도 않았고 시부모님도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든 이제 와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시부모님이 지금처럼 아이에게 좋은 조부모 역할만 해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시댁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더니 눈에 띄게 밝아졌더군요. 집에 돌아온 날 밤,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끝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갈비찜 해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 나 세 그릇 먹었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랑 땅 따먹기도 하고 비눗방울도 불었어. 나 요즘 그게 제일 재밌어. 그랬구나. 정말 신났나 보네. 응. 근데 있잖아. 나 내일 또 할머니 집 가면 안 돼? 응. 이번 주 내내 할머니 댁에 갈 거야. 야호, 신난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보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더 좋아. 딸이 그렇게 신나서 밤새 이야기를 쏟아내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못하셨던 건 아니지만 시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또 다른 방식으로 딸아이를 감싸주는 걸 보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새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떠 있는 낯선 번호에 불안감이 올라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말에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육중 추돌 사고가 났고 부모님 차량은 가운데 끼어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장례식장,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그제야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울면서 장례를 준비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조차 가늠이 안 됐습니다. 일단 친척들에게 먼저 연락을 돌렸고 제 지인들에게도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시부모님께도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만 드린다는 마음이었는데 시부모님은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고 저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울어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를 떠나지 않으셨고 빈소 한편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죠. 발인을 하루 앞둔 새벽, 머리가 복잡해져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시부모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멀리서 들리던 말소리에 무심코 가까이 다가갔고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운을 떼더군요.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바람난 여자랑도 결국 헤어지고 술에 쩔어 산다잖아.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여보,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 가진 돈도 없고 지금 형편도 빠듯하잖아.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자고? 우리 자식인데 도와줘야지. 아들이 바람나서 이혼에 괘씸하다고 그동안 부모 노릇 안 해줬잖아. 시아버지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에휴, 아들 녀석이 그런 큰 잘못을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 우리 세기가 다시 받아주면 좋으련만. 조용히 해. 세기 앞에서 절대 그 말 꺼내지 마. 우린 세기한테 평생 죄인이야. 우리가 도운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데 세기한테 뭐라고 하려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랬다간 더는 얼굴도 못 들고 살 거야. 그래도 아들이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 매일 술에 취해 있대잖아. 내가 알아서 해볼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방법을 찾아볼게. 그 대화를 들은 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불륜 관계도 깨지고 지금은 술에 빠져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긴 했지만 더 놀라운 건 시부모님이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 전혀 저에게 내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뭔가 도움을 주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 대화 속에 제 이름이 직접 오간 걸 생각하면 장례식에 괜히 부른 게 아닐까 내심 후회도 들었습니다. 저는 쉽게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다시 엮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장례를 마치고 딸과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가 끝나지 않은 집에서 겨우 짐을 정돈하고 있던 중 시부모님도 함께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집안에 들어서며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네가 겪는 이 슬픔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 손녀는 학교도 가야 하고 넌 회사에도 나가야 하잖니.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줘. 우리가 집안일도 도와줄게. 감사해요. 저 이번 프로젝트까지만 마무리하고 일 그만두려고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너무 충격이고 딸을 돌봐줄 사람도 저밖에 없으니까요. 시부모님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돌봐줄게라는 말을 꺼내려다 참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야 고맙지만 저 역시 시부모님과 계속 관계를 이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다시 얽히는 상황은 원치 않았고 그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만 신세를 지고 다시 혼자서 딸과 살아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딸아이는 시부모님 덕분에 슬픔을 빠르게 이겨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다 이해할 순 없었겠지만 그 슬픔을 시부모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잘 견뎌냈어요. 사실 저 역시 시부모님께 큰 위로를 받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이 함께 차를 마시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 적도 있었고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밥을 지어 기다려 주시기도 했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속 슬픔을 조금씩 가라앉혀 줬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되었고 시부모님이 떠나는 날이 되자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가, 내가 한다니까.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밥까지 하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럼 우리가 더 미안하잖아. 제가 마지막 식사는 꼭 챙겨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저한텐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건 제 진심이에요. 가서 손녀랑 놀고 계세요.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국을 데우고 생선을 굽고 나물 무침을 담아냈습니다. 다 준비한 뒤 딸아이를 불러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자고 했죠. 딸아이는 방에서 활짝 웃으며 나왔지만 시부모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은진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어디 계셔? 어? 외할머니 방에 들어간 것 같은데. 외할머니 방에? 거긴 왜 들어가셨지? 시부모님은 그동안 제 친정 부모님의 방은 일부러라도 피하듯 들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모님 방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금고를 왜 열어보시는 거예요? 아, 아가, 그게 아니고 당장 나오세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왜 열고 계시는 건데요? 혹시 두 분 전 남편한테 뭔가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려고 친정집에 따라오신 거예요? 두 분의 그 망나니 아들한테 돈 갖다 주시려고요? 저 두 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가, 그게 아니라니까. 정말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저는 두 분을 밀어내고 급히 금고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남기신 통장, 현금, 금부치 등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골드바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수천만 원어치로 보이는 고급 골드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골드바잖아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이건 설마 두 분이 넣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을 못하시다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서 마련한 거야. 언젠가 너한테 주려고 했어. 금값은 계속 오를 테니 이걸로 몰래 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가,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너희 부모님이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 너도 기억하지? 그때 너희 부모님이 우리 대출금도 갚아주시고 아들 사업 살려주신 적도 있었잖니.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너에게 주는 작은 보답이야.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고 죄송한 마음이 몰려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제가 너무 큰 오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아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수상하게 행동했으니 네가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아가,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근데 이제 우린 떠나야겠지. 너랑 손녀를 더는 볼 수 없겠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 딸이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뭐야? 그럼 계속 우리 손녀를 봐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너도 괜찮은 거야? 네. 우리 계속 왕래하면서 지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전 남편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한테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암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염치로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나라고 하겠냐? 우린 그럴 자격 없어. 너를 볼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밥 다 됐어요. 어서 나와서 식사하세요. 오늘 식사는 제가 차렸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 안방에서 벌어진 작은 오해는 눈물과 함께 풀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진심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 따뜻한 마음 앞에서 도저히 인연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전 남편과의 관계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시부모님과는 계속 따뜻한 왕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해를 모두 풀고 난 뒤 시부모님은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를 마친 뒤 친정집을 정리하고 딸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진짜 감사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시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저희 집까지 매일같이 2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셔서 딸을 봐주셨고 해가 지기 전 조용히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매일 이렇게 장거리로 오셔서 은진이 봐주시는 거 솔직히 안 힘드세요? 차 타고 오가는 시간만 해도 꽤 될 텐데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린 여기 오는 재미로 하루하루 산다. 손녀 얼굴 보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딨겠니? 아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는 네가 고맙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말만 하지 말거라. 그 소리 듣는 게 우린 제일 슬프다. 저도 두 분 덕분에 회사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은진이도 행복해하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한 번쯤은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피하고 싶었지만 두 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전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알코올 중독 상태예요? 병원엔 가보셨나요? 그 녀석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 결국 그렇게 됐어. 알코올 중독도 심각했고 우울증도 깊어서 입원 치료 시작했단다. 하루하루가 힘들긴 해도 치료받는 동안엔 최소한 남에게 해끼치진 않으니 그게 다행이지. 그렇군요. 뭐랄까, 그 사람 정말 여러 사람 속을 많이도 썩혔네요. 그래도 이번엔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그이가 제대로 살아야 두 분도 덜 힘드시잖아요. 아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고맙고 또 미안하다.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그 말을 듣고 있는 건지. 하지만 그래도 우린 부모니까 자식을 완전히 놓진 못하겠더라.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랬어요. 아무리 답답해도 가족은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가, 네가 재혼하기 전까진 우리가 필요할 땐 얼마든지 달려올 거다. 언제든지 불러다오. 네, 어머님. 도와주신다는 마음 전 마음껏 받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전 남편은 결국 장기 치료를 받고 나왔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살고 술은 끊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주고 딸까지 존중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믿음이 쌓였고 마침내 재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진이의 조부모로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아직 결혼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진이도 그 사람 좋아해요. 그래, 그랬구나. 아가, 우리가 고맙다. 이런 말 듣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네가 행복해지려는 게 우리에겐 제일 큰 선물이야.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 계속 보자. 은진이 보고 살아야지. 사람 인연이라는 건 참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원수 같던 전 남편과의 결혼, 뒤이은 상처들, 그리고 이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시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처음엔 이분들과 인연 끊고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이제 곧 저는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 뒤에도 시부모님과의 인연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가족이라 믿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시집살이 이야기, 남편의 실패와 외도, 시부모님과의 오해와 화해, 그리고 오늘의 따뜻한 결말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